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간호사나 군의관, 공보의 등을 투입해 비상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체 인력을 추가로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하 40m 이상 깊은 곳을 달리는 대심도 터널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승객들의 대피 안내까지 돕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개발한 로봇은 사고 현장까지는 빠르게 달려 5분 안에 도착하고 대피 안내를 도울 때는 사람이 걷는 속도에 맞춰 움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지문처럼 강아지의 코 주름 정보를 이용해 개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개 비문을 포착해 신원을 파악하는 방식인데 올해부터 상용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한 달 만에 또다시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주변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블루 라군 등 유명 관광지는 폐쇄됐고 근처 마을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공의들 집단 사직이 한 달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전공의 집단 행동을 옹호하는 의사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공의가 불이익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소속 전문의협의회 성명에 대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부적절하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구성원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문제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우리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 수준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대형병원 의료 대란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조규용 복지부 장관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을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사직서가 아마 제출이 되어도 수리가 안 될 것이고요. 의사단체 행동이 2000년 의학 분업 반대,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때와 양상이 똑같다면서 이번엔 고리를 끊어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로 이뤄진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의한 상태입니다.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진료 현장을 지키던 교수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교수님이 계셔서 지금 뭐 큰 저희들이 환자 입장에서는 다소 좀 그게 좀 덜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정도 있잖아요.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인 2,000명이라는 수치부터 풀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규모를 줄일 순 없다고 맞서면서 한 달째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개원이들 사이에서도 진료 시간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 회장은 YTN과 통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개원이들의 분노가 높다며 전공의에 이어 교수진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개원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단 휴진에 나서는 등 전면적인 파업은 고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원의의 진료 시간은 의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할 경우 수가를 더 받게 됩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는 간호사와 군의관 등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진단검사부터 입원 환자 관리까지 전공의들이 하던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런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최근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중 한 곳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에게 비상 연락망을 새로 공지했습니다. 환자의 심장 검사를 진행하던 인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자 대체 인력을 뽑은 겁니다.
심전도를 찍을 때 12개를 부착하는 것들은 인턴이 원래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턴 의사가 없으니까 그 업무를 대신해줄 인력을 새로 뽑아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그분들이 오시겠다고. 부족한 의료진을 추가 채용할 경우 정부가 예비비를 지원하는 만큼 병원 측도 한층 부담을 덜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뭐 파트타임도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계약 형태도 좀 다양하게 병원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병원의 필요로 하는 그 분야의 인력 그 부분들을 이제 채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또 다른 빅5 대형 병원은 이달 초부터 신경외과와 산부인과 등 일부 부서에 입원 전담 전문의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지난 2016년 전공의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생겼습니다. 이미 전문의 자격을 딴 의사들이지만 직접 외래 진료나 수술을 하지 않고 주로 입원 환자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공의와 하는 일이 유사합니다. 공고를 낸 병원 측은 전임의 감소에 따른 추가 채용일 뿐이라며 전공의 대체 인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간호사나 군의관, 공보의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업무 분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 일반의나 전임의 모집이 하나둘 진행되고 있지만 임시 계약직인데다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 접어드는 가운데 병원들은 대체 인력을 구하는 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 차질이 길어지면서 2차 병원으로 불리는 중소병원은 오히려 붐비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전문 병원과 2차 병원을 육성해서 만성화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300병상 규모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관절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길에서 넘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수술실에 누워 어깨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 골절로 수술을 받은 이 환자는 내시경으로 정밀 확인을 거친 뒤 무릎에 고정한 철심을 빼는 시술이 한창입니다. 250입니다. 네, 30으로 드릴게요. 수술실 앞 복도에도 대기실에도 온종일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2차 병원으로 분류되는 이 병원에는 전공의 없이 전문의 6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진료 차질을 겪는 3차 병원들과 달리 정상 진료가 가능하자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봤자 거기 사람 지금 진료 여기도 지금 엄청 손님이 많아갖고 환자가 많아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거 저거하고 내려놔야지 이거 국민 환자들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수술 건수만 해도 최근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위해 남겨둔 병상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300병상이 포화 상태입니다. 의료진들도 점차 넘쳐나는 환자들을 감당하기 벅찰 정도입니다. 중증 질환을 가진 고도의 그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역량을 뛰어넘는 정도의 업무 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전문 병원을 비롯한 중소병원은 모두 400여 곳. 한 달 가까이 3차 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 병원을 갖춘 2차 병원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수가를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 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상급 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른바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을 육성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차 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2차 병원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약 한 달 만에 또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마치 붉은 강처럼 흘렀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폐쇄됐고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산 폭발과 함께 시뻘건 용암이 지하에서 뿜어져 나와
붉은 강을 만들어냅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As the waitresses bring in my wine, we heard the sound go off, and that's when my husband and I looked at each other and they said, "Okay, evacuation en route." 이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네 번째이며 지난달 8일에도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이 최근 발생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eruption was quite well energetic, we could say. There was a lot of material coming out, more than in the previous eruption. So lava was flowing quite fast. 이번 분화로 갈라진 틈의 길이는 약 3km이고 남쪽과 서쪽 두 갈래로 용암이 흘렀습니다. 유명 온천 관광지 블루라군은 폐쇄됐으며 이 지역에 온수를 지원하는 지열 발전소로 향하는 도로 역시 용암으로 뒤덮였습니다. Of course, this fissure that is erupting is quite close to the Svartsengi geothermal power plant and the Blue Lagoon, big tourist attraction in Iceland. But there have been preventive dikes built in the area. 당국은 강물처럼 흘러내린 용암으로 인해 도로의 광섬유 케이블이 손상돼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약 4,000명이 사는 근처 그린다비크 마을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활화산이 33개 있으며 2010년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화산재가 유럽으로 퍼져 항공기 10만여 대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날씨는 우리 생활에서 매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심각한 재해가 되기도 하죠. 카메라에 포착된 날씨의 순간을 김민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 하얀 안개가 순식간에 도심을 뒤덮더니 마치 바다처럼 변합니다. 홀로 우뚝 솟은 마천루는 배의 길을 밝히는 등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욱하게 피어오른 물 한 개는 신비로움을 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잔잔한 호수의 한가운데서 쪽배를 타고 노를 젓는 어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지난 겨울 사흘간 1m가량의 폭설이 쏟아졌던 한라산. 눈 덮인 백록담을 얼음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이게 잡은 사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은 색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고갯길의 설경은 영화 속 겨울왕국을 연상하게 합니다. 첫눈이 내린 날 나무 위에 피어난 하얀 눈꽃. 한 공간에 가을과 겨울, 두 계절이 공존하는 모습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어두운 밤, 푸른 빛을 띤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옵니다. 온난화로 적조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관찰된 야광충입니다. 야광충은 자체 발광 능력을 가지는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급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종종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2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물에 잠긴 한강공원. 폭설로 마비된 도심 퇴근길. 분주한 제설 작업 등 자연이 남긴 상처의 모습도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날씨가 연출한 환상과 상처를 담은 사진들과 영상은 오는 3월 20일에서 28일까지는 정부 대전청사와 기상청 누리집에서, 3월 21일부터 나흘 동안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위압적이기도 한 자연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기상의 변화는 먹거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사과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최근 금사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5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 농장을 아예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나타난 꽃샘추위에 냉해를 입은 사과 농가.
여름철을 지나며 수해를 입자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과일인 탓에 가격도 요동쳤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는 한 개당 가격이 5,000원, 도매로도 1년 전 가격의 2배가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봄철에 개화기 좋은 피해 때문에 과일이 잘 맺히지 않았고 그나마 맺힌 과일도 여름에 잦은 강우 때문에 병들어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어요. 금사과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상기후가 없어도 사과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배 가능한 지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미래 사과 재배지 분포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온난화가 지속할 경우 중부와 전북, 영남 내륙까지 가능한 사과 재배지가 5년 뒤인 2030년부터는 점차 줄어듭니다. 이어 25년 뒤인 2050년엔 강원도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해지고 2070년에는 사과 재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온난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붉은 과피 품종의 착색이 어려워지고 과일 모양이 좀 납작해지면서 극단적으로 온난화가 진행되면은 재배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과뿐 아니라 배와 복숭아, 포도 등도 2050년 이후에는 재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감귤 재배지가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단감도 산간을 제외한 중부 전 지역에서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는 몸에 심거나 목에 거는 인식 칩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강아지의 코 주름 정보를 등록해 개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앱을 실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강아지의 얼굴과 코 부분을 촬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강아지의 신원이 등록됩니다.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강아지의 코주름, 즉 비문을 이용해 신분증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 지문처럼 아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들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생체 정보로 이해하시면 되고. 코주름은 가장 쉽게 강아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동안 공통된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개 비문의 표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연구팀은 개 30여 종, 500만 장 이상의 코주름 이미지를 분석해 개체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비문의 범위와 해상도 등을 규정했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소형견부터 대형견, 2개월부터 10살 정도까지 다양한 개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한 겁니다. 또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뒤 카메라를 갖다 대면 곧바로 비문을 포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강아지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게 이제 코 주름이 잡힌다라는 순간에 포착을 해서 비문의 이제 주름을 뜯어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반려견 비문 등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인식칩을 분실하거나 몸에 이식하는 고통이 없이도 쉽게 강아지의 신원을 등록할 수 있고 유기견이나 분실된 강아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GTX와 같은 지하 40m 이상에서 달리는 대심도 철도는 빠른 이동이 장점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대심도 터널이나 지하철도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침수 등 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승객들의 대피 안내까지 돕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통을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지하 50m 아래에서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대심도 철도로 동탄에서 수서까지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혼잡 해소 등의 장점으로 대심도 철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재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로터널과 달리 철도터널에는 별도의 CCTV가 없어 기관사나 관제실에서
터널 안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터널 상단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각종 재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승객들의 대피까지 돕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로봇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고 여부를 빠르게 파악한 뒤 관제실에 상황을 알리고 사고 현장에는 5분 안에 도착해 승객의 대피를 돕습니다. 개발한 피난 안내 로봇은 사고 현장까지는 빠르게 오지만 가까운 대피 통로로 안내할 때에는 사람이 걷는 속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로봇은 탈착형 구조로 설치가 매우 간단하고 로봇 내 모든 부품은 250도씨까지 버티는 내열성을 확보해 화재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합니다. 시속 20km 정도 속도로 해서 3km 매치 간격으로 했을 때 5분 이내에 어디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 측정 센서링을 한다든가 작업자 관제를 한다든가 또는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이런 순찰 모드를 이렇게 기능하도록. 연구진은 앞으로 로봇의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대피 유도 안내 조명을 추가하는 등 실제 철도 터널 적용을 위한 시험 운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우리 산림만을 관측하는 전용 위성이 내년에 발사됩니다. 여기에 드론과 라이다로 숲 하나하나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진행되는데요. 산과 숲이 디지털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을 구석구석 촬영할 농림위성은 내년 초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지상 600km 정도 저궤도를 도는데 우리나라는 하루에 한 번 지나갑니다. 다른 위성보다 넓은 면적을 훑고 지나기 때문에 사흘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합니다. 위성으로 지상의 나무와 식물을 관측하면 개화 시기를 한 달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인데 위성 정보를 더하면 개화 시기를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랜셋 위성을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해본 결과 저희는 실제 꽃이 핀 시기랑 비교해 봤을 때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이제 관측 정확도는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 범위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기후 변화에 따른 침엽수나 화렵새의 생태 변화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과 인력을 이용한 조사로 입체적인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미래 예측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산림을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농림위성이 발사가 되면은 하루에 한 번 한반도를 매일 관측하기 때문에 산림 재난뿐만이 아니고 자원 정보, 생태 정보뿐에서 매일같이 정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데이터는 산림의 탄소 저장 능력 확인과 산림 콘텐츠 개발, 산림 복지 서비스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농림위성이 발사되면은 우리나라 산림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국민이 그 혜택을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농림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활용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올해 중반쯤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오늘 아침 주말에 포근한 봄 기운을 생각하고 집을 나섰다가 찬 공기에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낮에는 다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기온이 갑작스레 변하고 눈, 비, 미세먼지가 번갈아 찾아오면서 건강 잃기 쉬운 시기인데요. 외출할 때 겉옷과 마스크를 챙기고 귀가 후에는 청결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